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복원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배의 일부, 보석, 식사 접시 등이 있죠. 배가 먼 얼음물에 완전히 잠기는데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은 추웠고 매우 활기찼어요.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연주하며 탑승한 손님들을 매혹시키고 있었어요. 모두 미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에 신이 났죠. 1912년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건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곧 닥칠 파멸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못 느꼈지만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는 걸로 보였고 그날도 또 다른 평범한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어요. 타이타닉호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우편 배달원이에요. 네, 미국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 배달원이 타고 있었어요. 꽤 평범한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승선 자격을 얻기 위해선 아주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몇 명의 상위 후보자들만이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소수 중에서도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서 합격자가 나온 거였죠. 미국인 존 스타 마치는 타이타닉호에서 일하면서 1년에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벌었습니다. 1912년에 이 정도면 꽤 큰 돈이었죠. 우편물 승무원들은 3등석 근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배의 승무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향력과 반발을 고려해 옮겨졌고 개인적인 식사 공간이 주어졌어요. 마치는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얻었습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큰 배에서 일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는 당시 51세였고 뉴저지에서 왔어요. 안타깝게도 배가 침몰할 때 탑승했었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회중 시계를 발견했어요. 금줄 세공이 새겨진 금박에 엘진 국립시계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글귀가 붙어 있었죠. 겉보기엔 벽난로 위에 놓으면 꽤 멋진 골동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특이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리 밑에 물이 스며든 흔적이 있고 시계의 검은 팔이 정확히 1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계가 왜 하필 이 시간에 멈췄는지 궁금해지네요. 주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편 배달원들은 타이타닉호에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효율적인 우편 분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람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해양 여객선들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밀폐된 우편 가방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우편물 분류 시설 덕분에 승객들은 배가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환승 구역에 정박할 때마다 엽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후 11시경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밤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배원 5명은 자신들의 식당에서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충돌 5분 전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하고 배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배를 3번 올렸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를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지시했는데 그쪽 표현으로는 엔진을 후진시키기 위해서 전타 우회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큰 충격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충돌했고 안에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물이 스며들어 결국 배가 침몰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공황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가판에 도착했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동시에 우편물실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오전 2시 20분쯤 268m 높이의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생존자는 706명이었다는 겁니다. 충돌과 침몰 사이의 시간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자정에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승무원들이 탑승해서 안내하며 운행하는 안전보트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용할 수 있는 20대의 안전보트는 2200여 명이 넘는 전체 승객 중 1178명만 태울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와 그들의 동료들은 우편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시와 명령에 혼선이 있었어요.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차가운 얼음물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정 15분 후 스미스 선장은 선원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SOS 체제가 수립된 건 타이타닉호가 있기 전부터였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CQD를 사용했어요. CQ는 일반 통화를 의미하고 D는 조난을 의미하죠. 프랑크푸르트호는 가장 먼저 대답한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자매선인 올림픽호도 응답했지만 너무 멀리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비록 107km 떨어져 있었지만 카르파티아호는 긴급한 메시지를 받고 그들을 돕기 위해 원래의 경로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긴 하지만 물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몇 시간 안에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모두를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때 이미 많은 승객들이 안전보트에 탑승해 물속으로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탑승한 음악가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등석 라운지에서 연주하다가 갑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주했는지 어떤 노래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죠. 음악가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 배에 타고 있던 집배원 5명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 선박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실은 이미 발목 위까지 물에 잠겼고 우체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우편물을 살리기 위해 바빴다고 합니다. 마치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곳엔 우편물이 든 가방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기 우편부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우체부들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우편물이 젖지 않도록 갑판 위에 우편물 봉투를 놓고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또 얼어붙은 물에 우편물 가방들이 떠다니고 있었던 것도 언급했죠. 오전 12시 45분이 되어서야 배 왼쪽에 있던 구명보트 7번이 물 위로 내려졌어요. 대략 65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엔 27명밖에 없었어요. 많은 구명보트가 최대 허용 인원보다 적은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그렇게 타면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했어요.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안전보트에 탑승하길 거부했다고 해요. 동시에 공중에 8개의 조난 로켓 중 1개를 발사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2시 55분 남성 승객 2명이 뛰어 탑승한 채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전보트가 바다로 내려졌어요. 5분 후 약 39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른 안전보트도 내려왔습니다. 이때 물이 큰 계단 아랫부분까지 들어왔어요. 다음 20분 동안 더 많은 안전보트가 내려왔고 대부분 탑승객이 적었어요. 여전히 도움은 없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아직 오는 중이에요. 공항은 점점 커져갔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남겨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1시 30분쯤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안전보트에 체계적으로 탑승하던 승객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의 시계는 3분 일찍 멈췄는데 승무원들과 승객들 사이에 난투극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마치는 생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계는 타이타닉호의 잔해 속에서 잃어버린 필수적 발견물 중 하나인 게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치의 두 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우정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로 있죠. 마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시간은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 시계가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음이 증명되었죠.